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그 영향과 대응 방향을 말씀드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뉴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BBC 뉴스를 통해 들었었는데요. 2021년 브라질 아마존에서 숲이 없어지는 그 넓이와 속도가 지난 15년 동안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먹거리와 생계를 위해서 전 세계의 산소 탱크들이 지구 곳곳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21년 2월에는 겨울에도 보통 평균 온도가 10도에 가까운 곳이 텍사스인데요. 거기에 눈폭풍이 와서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과 멕시코에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2021년 여름에는 보통 서늘해야 하는 캐나다 날씨가 50도까지 치솟으면서 한 주에 7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사망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해의 주기와 그 사망자, 그 영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주기는 단축되고 있죠. 2000년부터 20년 동안 재해 발생은 그전 20년과 비교했을 때 그 피해자와 사망자 또한 보시다시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역시 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 감염병의 발생이 4.7%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모두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서막의 끝 정도일 수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죠.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는 향후 매년 25만 명의 추가 사망자를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정책은 곧 미래 건강정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고요.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지구기온 1.5도 도달 예상 시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5도는 기후온도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온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 체온이 36.5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1.5도가 높은 38도로 유지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사는 것이 힘들겠죠. 이 협의체에 따르면 2018년도에 발표했을 때는 1.5도의 도달 시기를 2050년으로 예측했었는데요. 바로 3년 후인 2021년도에 발표를 했을 때는 1.5도가 도달하는 시기를 2040년으로 10년이나 단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그 영향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 미국, 캐나다에서 발생한 그 극한 기온 발생 빈도를 높이고요. 가뭄과 강수량 뭐 이런 것들을 급증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리스크는 단순히 극한 기후와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거나 모기나 진드기 등과 같은 매개체들이 더 활동하는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 전염되는 벡터 매개 질병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는 개인들에게 피해와 고립을 직접적으로 주는 동시에 이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점점 빨리 피고 지는 이런 벚꽃을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의 극심한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목도하게 될 그런 미래인 거지요. 이로 인한 피해자 수가 40억 명입니다. 지구 인구가 현재 78억인데요. 50%가 넘는 인구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확진자가 약 4억 명, 즉 5%가 넘는 전 세계 인구가 확진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 가족들, 자가격리자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 등등 모두 합하면 아마 거의 모든 지구에 사는 인구들이 기후변화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코로나가 잠시 우리의 기후변화에 숨을 돌리게 했다는 점입니다. 저도 참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쉽게 외국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해외를 다니고 출장을 가지 않아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비행기도 줄고 차도 줄고 공장도 잠시 멈추면서 지구가 숨 쉴 여지가 조금 생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탄소 배출 변화 추이가 2020년에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가운 뉴스인데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된다는, 코로나가 이제는 없어진다는 것이 기후변화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여러 국가들 중에서 소위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순위에 보시다시피 한국이 총량의 배출에서도 7위이고요. 1인당 그 탄소 배출에서도 6위가 될 만큼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그 증가율 역시 상당히 빠른 국가에 속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막상 기후와 건강에 대한 것은 크게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위급한 이슈입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80% 이상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천식, 그리고 공기오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폭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인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정부나 기업,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노력하는 비율은 50%를 조금 넘었지만 기업이나 개인은 약 40% 수준으로 아직 그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다소 복잡한 그런 그림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보면요, 이 기후변화가 이런 다양한 건강에 관련된 그 건강 위험들을 발생시키고, 이런 건강 위험들이 건강에 관련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극심한 기후 위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보건 체제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실제 그 개개인이 느끼는 건강의 위기는 아마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보면요, 가운데부터 말씀드려 보면, 예를 들어서 혹한이나 폭염, 아까 캐나다나 텍사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그 기후변화가 모두가 다 똑같이 혹한이나 폭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혹한이나 폭염, 공기의 질, 식량이나 벡터 매개 질병, 이런 것들의 이 노출의 어떤 정도에 따라 건강 위험으로 가는 경로가 차이가 나고요. 또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분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그분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건강 위험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잘 대처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런 것들의 직접적인 노출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요인이나 기후 요인 이외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요인은 바로
이것을 조절하는 그 보건 체계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얼마나 위기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 리더십, 가버넌스가 있을지, 아마 이런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 리더십의 중요성은 저희가 여러 어떤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미 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보건 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빨리빨리 투명하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필수적인 의료 물품이나 기술이 존재하는지, 서비스 전달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 이거를 하려다 보면은 이제 돈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예산이나 재정 같은 것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변수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령층일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재난에 취약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나 혹한 등에 대해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고령층은 상당한 취약성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전 세계적 폭염으로 노인 인구의 약 3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요. 이러한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 조건이 좋지 못한 저소득층 역시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에서 어떻게 보면 배제되고 있는 그런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국은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층, 1인 가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그 가구의 형태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이미 다 잘 아시다시피 고령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요, 서울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고령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어떻습니까? 1인 가구 역시 2030년이 되면 10명 중에 4명이 바로 1인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얼마나 될지는 결국 우리가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소득층 가구도 항상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되면 될수록 지금 우리는 굉장히 취약한 층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과 같은 도시의 성장은 감염병의 원인과 결과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와 관련된 인구 증가, 자연 파괴, 식량 수요의 대응과 탄소 배출, 그리고 연계된 감염병의 발발이 기후변화와 관련을 맺고 있고요. 반대로 감염병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집적된 공간에 살고 있는 개인들에게 위험을 급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시의 저소득층은 더욱 그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시기에 모든 국가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사실인데요. 코로나19의 여파, 감염의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계 경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보면, 이런 코로나의 영향이 모두에게 다 똑같이 나타나지 않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떤 특정 계층에 더 악화된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는 더 취약했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더 어떤 그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서울 같은 곳은 그것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했고 그 영향도 더 셌습니다. 그리고 뭐 제주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등교를 했었는데 서울에서는 아이들이 등교도 하지 못했죠. 학교 등의 폐쇄 같은 거 역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피해가 직접적이었습니다. 서울은 미세먼지라는 대기오염이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체감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겨울과 봄에 경험하는 미세먼지, 다들 아마 너무나 괴로우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역시 서울이 다른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질병, 심폐질환, 폐암, 호흡기 질환, 기관지병, 당뇨, 뇌질환, 이 모든 것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결국은 병원 입원율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조기 사망까지
이룰 수 있기도 합니다. 그냥 미세먼지가 봄에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불편한 불청객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미세먼지가 그렇듯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게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진전을 지난 몇 년 동안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화석연료인 석탄을 화석연료 감축을 명시한 최초의 기후 협약이기도 했고요.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 역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국제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중립화, 즉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게 맞는지, 지구 종말적인 사안에 비해서 너무 현실적인 고려가 많은 그런 대책들은 아닌지, 국가 간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것은 아닌지, 이런 비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을 위해 아마존을 계속 파헤치는 그런 국가에게 전 세계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는 거죠.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이 국가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간에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결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계획을 보면 너무 기술 의존적인 것은 아닌지, 생활과 성장 방식 자체에 대한 변화가 없이 그냥 기존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연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큰 건강 위험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비판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컬이라는 말이 있죠.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역의 대응이 역시 중요합니다. 지역의 성장의 합이 지금의 기후변화를 만들어냈으니까요. 특히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 어떤 공간인가요? 도시는 지구 면적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죠. 하지만 세계 인구의 50%가 거주하고요. 그 인구가 78%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6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체 공간의 3%를 차지하는 그 도시가 변화하면 지구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경우 서울이 그러합니다. 서울시는 기후 악당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의 핵심이었으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서울의 온도가 100년 동안 2.1도 상승을 했고요. 강수량이 이렇게 287mm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21세기 후반이 되면 만약에 지금처럼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면 21세기 후반에 연평균 기온이 4도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 116개 도시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협의체가 발족을 했습니다. 다행히 서울 역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고요. 이 계획은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의 최종 승인을 동아시아 최초로 받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이러한 계획과 노력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울을 전기차가 많아지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규제하고 공장이 없어지고 친환경 보일러가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그냥 서울은 안 보이지만 다 경기든 다른 지역으로 다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기업 자체가 서울에 있는 서울에서 굴뚝 산업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ESG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말이 ESG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바로 요즘에 기업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업이 환경을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저희가 그린워싱이라고 불리우는 그린워싱으로 끝나는 그 어떤 면피성 어떤 기업의 행동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중요한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이 서울에서 그 기업들이 환경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노력들을 펼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또 서울은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 중심의 사회혁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에 뛰어들면서 그린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린 회복이 단순히 정부 주도나 기업 주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주도 모델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서울은 그런 충분한 역량을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 기업이 함께 그런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해서 새로운 그린 회복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탄소 배출 지표만을 목표로 세울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 과정이 얼마나 모두에게 공정한지 그리고 정의로운지라고 하는 질문을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묻고 그리고 함께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저소득층이 더욱 소외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그렇게 정의로운 전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바로 서울형 그린 정책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겠고요. 이러한 서울형 그린 정책이 성공했을 때 기후변화와 불평등으로부터 건강 재난이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나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유심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보건 전문가나 사회정책 전문가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어떤 그런 팀이나 어떤 기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죠. 이는 아직도 기후변화를 환경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의 문제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우려를 낳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변화와 개인의 건강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인 건강제도 거버넌스와 역량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하고 체계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시민과 소통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시적인 확보가 아니라 꾸준하게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증거를 생산할 필요가 있죠. 그만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론적인 내용에 기반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감염병 연구센터,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긴밀하게 함께 움직이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의 연계도 원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1, 2, 3, 4, 5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일단은 기후변화 영향을 예상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제 증거를 마련하는 절차이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함 그리고 영향력을 이제 평가를 하고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부담을 또 예측을 합니다.
이후에 공공보건 개입이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실제 기후변화와 보건 적응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이 실행된 것을 다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하면서 이렇게 이런 5가지의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증거를 계속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 수립만큼 중요한 것이 수기 민주주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건강의 이슈가 기후변화 전문가만의 건강 전문가만의 논의가 되면 안 되듯이 그냥 전문가의 논의를 넘어서 사실은 이 모든 이슈들은 시민이 곧 그 영향을 받을 주체이자 피해를 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기후변화와 목표 그리고 건강 위험들을 논의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주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저도 그 책을 통해서 배웠던 것인데요. 바르셀로나 잘 아시죠? 바르셀로나 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만든 바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때 그 전문가의 논의와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논의가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인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논의와 그런 목표들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즉 수기, 증거들을 합해서 건강정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고요. 기후정책과 건강정책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보건 인력을 양성하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증거 기반, 의료품 구비, 그리고 기술의 구비, 전달 체계의 마련, 재정 확보, 그리고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바로 이 기후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건강의 위험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기후변화 정책만으로 안 되고 이로 인해 증가할 건강 위험 역시 보건 정책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동물, 생태계를 아우르는 원헬스라고 불리우는 이 원헬스적인 관점에서 서울형 순환경제 모델이 구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난 새로운 참성장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이 노력이 종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지구를 향해 충돌할 것처럼 다가오는 이 기후변화라는 유성의 위협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